안녕하세요. 목동종로학원 여지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보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어려웠어요. 제 입장에서는 평이하다라는 입장도 있는데 제 생각에서는 쉽지만은 않았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막 어려운 문제는 없는데 지문도 가끔 낯선 게 나오고 문학에서 혼자 가는 먼 집이라든지 아니면 배꼽에 대한 있잖아요. 이청준의 소설 이런 낯선 지문도 좀 있었고, 그리고 문제들이 살랑살랑 어려운 거 있죠. 확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아주 쉬운, 물론 중간에 아주 쉬운 문제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몇 개. 근데 살랑살랑 어려우면서 끊임없이 계속 긴장하게 해서, 그래서 국어 시험 보고 나서 굉장히 피곤했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자, 아무튼 좀 문제가 되는 문제들부터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은 3번 문제를 해설해 볼게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학생이 다음과 같이 밑줄 긋기를 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는데, 일단 첫 번째 고려해야 될 게 글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독서의 목적이죠. 글의 목적이 아니라 독서의 목적. 그래서 고래의 외형적 특징, 이걸 저도 좀 긴장했나 봐요. 자꾸 이렇게 발음이 새네. 고래의 외형적 특징, 이거에 맞춰서 봤어야 됐어요. 그래서 고래는 육지 포유 동물 했는데 이 네모 박스도 충분히 밑줄 긋기라고 했습니다. 밑줄 긋기에 밑줄 외에도 다른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포유동물은 이거에 해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네모박스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라는 건데, 보죠. 독서 목적을 고려하면 외형적 특징이야. 일문단에서 네모박스를 표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아. 맞아요. 네. 포유동물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외형적으로 보자면. 자, 독서 목적을 고려하면 일문단에서 1, 2와 같이 순차적인 번호를 표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아 했는데, 이것도 보면 그렇죠. 순서는 아니거든요. 이게 나열이니까. 그래서 이런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들은 외형적 특징하고도 관련이 없습니다. 자, 3번을 보죠. 이 문단에서 박스로 표시한 부분을 보니 독서 목적에 관련된 주요 어구를 밑줄 긋기를 하였군 했어. 자, 그러면은 이게 주요 어구, 죄송해요. 자, 주요 어구 맞나요? 그쵸? 고래의 생김새, 그쵸? 고래의 생김새. 자, 독서 목적을 고려하면 이 문단에서는 지느러미는 배를 젓는 노와 함께 이 표시를 누락, 그쵸? 지느러미도 배를 젓는 노와 같은 형태 했으니까 고래의 외형, 이렇게. 자, 5번에서 물결문인데 표시한 부분을 보니 독서 목적을 고려하여 3문단 내에서 정보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해 주요한 문장이라고 했는데, 보자. 고래는 폐로밤으로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다 했는데 이거는 외형적 특징이 아니야. 오히려 외형적 특징은 꼭대기에 분수공이 있다. 머리 꼭대기에 분수공이 있다. 이게 외형적 특징이겠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했어야 돼? 물결 무늬를 했어야 돼. 그쵸? 이거는 외형적 특징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데, 이거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죠. 일단 외형적 특징을 먼저 보자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답은 잘못된 거 5번입니다. 네. 5번이 잘못됐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문지문 2개가 나왔어요. 상대적으로 가 부분에 굉장히 정보가 좀 열거되면서 여러분이 되게 짜증났을 법한 지문이에요. 문제 풀다 보면. 그리고 이제 더더군다나 이 문제를 풀 때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은 거의 후반부일 거 아니에요. 50분, 60분이 넘어간 후반부에서 이런 지문을 보면 굉장히 짜증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쉽지만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렇게 문제 풀면서 이렇게 맞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서 앞으로 이렇게 딱 돌아간 적이 꽤 있는 지문인데, 일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화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어. 개항 이전입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그렇지, 왕의 역할과 관련이 있었어. 맞아요. 자, 한성순보의 개화 개념은 서양 기술과 제도의 변별적 수용을 통해서, 그쵸? 장점을 수용하자고 그랬으니까 국가 진보 맞습니다. 자, 한성순보와 개화당의 한 인사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자인
왕을 개화의 그렇지. 여전히 개화의 주체는 왕입니다. 자, 개화 실행 주체로 왕에게 역할을 부여하지 않은 갑신정변 맞죠? 이건 맞죠. 개화 개념은 통치권에 대한 도전, 그쵸? 자, 대한매일 신보의 발간에 이르러서야 국가의 주권과 결부한 개화 개념인데 여기 보면 한 번쯤 이렇게 딱 확인하고 넘어가면 답이 훨씬 쉬워지는데 제가 기억이 났거든요. 어떻게? 자, 이 신문의 개화 개념은 한성순보입니다. 서양 기술과 제도의 도입을 통한 인지의 발달과 풍속의 진보를 뜻했는데 이 개념에는 어떻게 인민이 국가의 독립주권, 국가의 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의 변화가 내포되었고 라고 했으니까 개화를 국가의 주권과 연결시킨 건 언제부터야? 한성순보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5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7번인데 기역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했는데 자, 기역과 니은을 먼저 볼게요. 자, 기역을 보면 박은식입니다. 근대 국가 건설과 새로운 주체의 형성에 주목하여 자, 어떻게 했냐? 문명의 물질적 측면인 과학은 서양으로부터 그리고 정신적인 측면은 철학은 유학을 혁신하여 재구성한대. 그래서 물질적인 건 서양에서 가져오고 정신적인 건 어떻게 하자? 우리 원래 있었던 유학을 혁신하자. 이렇게요. 자, 그 다음 니은을 볼게요. 과학의 근거 위에서만입니다. 과학의 근거 위에서만 민주정치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서 그래서 신문화는 과학 및 과학의 방법에 근거한 문화라 보고 신문화를 이게 전통문화 전반에 대해 철저한 부정과 비판 그러니까 과학만이 오로지 살 길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과학만이 오로지 자, 좀 다르죠. 그런데 이 장난을 쳤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급한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만 보고 인격의 수양을 동반하는 근대적 주체의 정리 맞아. 전통적 사유 방식에 기반을 둔 거 여기까지 틀려. 자, 주체인식의 준거가 서양 근대 주체 이건 틀려. 해서 틀렸으니까 넘어가. 이래버리면 문제 틀리는 거예요. 왜? 주체라는 생각에 반대한다. 오, 반대한다. 맞네. 그쵸? 자, 그리고 철학이 과학의 방법에 근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반대한다. 맞네. 그래서 답이 2번인 거예요. 이렇게 장난을 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2번 이거 못 본 사람들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해서 여기서 끊어지잖아요. 여기서 뭔말하는 인식에, 뭔말하는 생각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끊어지는데 이거 못 본 친구들은 되게 알고도 틀렸을 만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이렇게 잘 봤어야 되는 건데 그 나머지도 볼까요, 여러분? 그러면은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한 과학 연구의 시급성을 부인해? 아니요. 시급성을 강조해. 그러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끊어지는 거지. 이제 뒤에 볼 필요도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과학의 방법에 영향을 받지 않은 사상이나 철학을 부인 이건 맞는 거고. 자, 기억은 앞서 근대 문명을 이룬 국가를 추종한 태도. 앞선 국가를 추종한 태도 이거에 대해 나왔나? 이건 좀 애매해. 니은은 전쟁의 폐해가 과학을 오용한 자들의 탓이라는 주장을 아니야. 비판하는 건 아니야. 그걸 인정한다고 그래서 과학의 오용이라고 그랬죠. 과학 잘못이 아니야. 과학을 오용한 게 잘못이야. 이렇게. 자, 니은에서 비판한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기억은 과학과 철학이 문명의 두 축을 이루는 학문이라는 견해에 동의해. 맞아. 니은은 철학보다 과학이 우위임을 인정할 수 없다. 아니요. 인정해야 된다고요. 견해,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읽으면 2번이 답인 게 확실히 나오는데 마지막까지 안 읽으면 되게 어색해지고 뭐지 이럴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이 부분에 시간을 좀 보냈거나 아니면 답이 안 나오거나 했을 수 있어요. 네, 끝까지 좀 보세요. 이런 장난 많이 치니까요. 자, 8번을 가보죠. 되게 어려웠을 법한 문제인데 보죠. 자, 바로 가볼게요. 저는 가에서 한성순보를 간행한 취지라고 했거든요. 그게 뭐다?
서양에 대한 반감을 줄이는 데 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볼까요, 여러분? 잠깐만. 확인하고 가죠. 여기를 보면, 자, 반서양 정서의 교정을 위해 한송수보를 발간했다. 맞네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 이 부분하고 반감을 줄이다는 거하고 정부가 서양의 생산 기술 도입으로 변화하게 될 마을을 홍보한 취지. 뭐 하라고 했어요? 마을의 경제 발전을 목표로 이러려고 홍보를 했어요. 그쵸? 이러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보기에서는 마을의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는 거고 여기서는 서양의 반감을 줄이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취지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네, 조금 까다롭게 나왔어요. 읽으면 대략 맞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취지예요. 그렇죠? 네. 자, 2번 가자. 가에서 개화당의 한 인사의 개화 개념에 내포된 개화의 지향점은 그쵸? 통치 방식을 성문하자고 그랬으니까 보기에서 정부가 서양의 생산 기술을 도입하여 대해서 목표는 당연히 다르겠죠. 통치 방법을 바꾸자 이거하고는 다르니까요. 자, 박은식은 과학과 구별되는 철학의 중요성을 강조했지. 그래서 유학을 혁신하자고 했어. 보기에서 젊은이들의 자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는 가치관 정립을 위한 철학이 부재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자, 나에서 옌프는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기술과 정신적 자질을 강조했어. 그쵸? 자, 보기에서 마을이 기술의 수용만을 중시하면 마을 간 경쟁에 승리할 수 없다고 보겠군. 정신적 자질도 중요하니까. 자, 나에서 장준마이는 과학적 방법의 한계를 지적했어요. 마지막에 한계 지적했습니다. 보기에서 마을이 과거에 중시했던 인생관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문제는 과학적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보겠지. 왜? 정신적 가치 중요하니까요. 네. 과학의 한계를 지적한 거 확인했어야 돼요. 네. 자, 다음 기술 지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2번으로 갈게요, 저는. 뭐 11번도 문제가 좀 까다로운데 그래도 11번은 이렇게 답이 아닌 이들이 좀 명확해서요. 12번으로 가볼게요. 자, 잠재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결국은 이제 잠재 표현은 노이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잠재 표현의 수치들을 조정하면 여러 이미지, 노이즈를 혼합할 수도 있다. 그렇죠? 네네. 역확산입니다, 여러분. 순확산이 있고 역확산이 있어. 역확산 과정에서 잠재 표현이 다르면 노이즈가 다르겠죠. 예측되는 노이즈가. 잠재 표현 노이즈하고 직접 연결되니까. 자, 확산 모델 학습에는 잠재 표현을 구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잠재 표현을 언제? 순확산 과정에서 구한다고 했습니다. 자, 잠재 표현은 이미지에 더해진 노이즈의 크기나 분포, 양상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질 거고요. 자, 잠재 표현은 노이즈 예측기가 원본 이미지 아니요. 맨 처음만 원본 이미지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이미지? 확산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원본 이미지 그리고 두 번째 단계부터는 확산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원본 이미지를 입력받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네. 자, 13번 가죠.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어요. 자, A단계는 A단계예요. A단계. 확산 모델 과정 중 한 단계이래요. 기억은 원본 이미지. 그쵸? 니은은 확산 이미지 중 하나고요. 디귿은 노이즈 이미지, 마지막 이미지네요. 자, 가는 이미지가 A단계로 입력되는 부분이고, 가요. 입력이야. 나는 출력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가는 입력, 나는 출력 이러면 됩니다. 자, 가에 원본 이미지가 입력됐어요. 그쵸? 자, A단계 이미지 연산기에서는 기억에 노이즈를 당연히 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확산, 첫 번째 확산 이미지를 만들 겁니다. 자, 나의 디귿이 출력됐대요. 최종적인 노이즈가 출력됐대요. A단계의 노이즈 생성기에서 생성된 노이즈가 이미지 연산기에서 확산 이미지에 더해졌다. 맞네요. 이미지 연산기에서 이미지가 더해지는 거. 자, 순확산 과정에서
가에 니은이 입력된다면요. A단계 노이즈 예측기에서 예측한 노이즈가 이미지 연산기에 입력된다. 이 과정은 어디예요? 순확산 과정이에요? 역확산 과정이에요? 네, 역확산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문제가 저는 이거를 뭐 답을 쉽게 주려고 했는지 아니면은 설마 실수하지는 않았겠죠? 답을 쉽게 주려고 그랬을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말이 같아요. 여기 3번하고 5번이 보세요. A단계의 노이즈 예측기에서 예측한 노이즈가 이미지 연산기에 입력된다. A단계의 노이즈 예측기에서 예측한 노이즈가 이미지 연산기에서 입력되겠군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역확산 과정인지 순확산 과정인지만 확인하면 사실은 이 답이 굉장히 쉽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몇 번 문제 13번 문제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다급한 시기에요. 마지막이거나 마지막 직전이거나 이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확인하기는 되게 힘들었을 텐데 이번에 이렇게 좀 힌트를 준 건지 실수를 한 건지 뭐 그래요. 아무튼 자 보자. 4번 역확산 과정에서 가에 디귿이 입력됐어요. 가에 첫 번째죠. 그러면 역확산의 첫 번째. 자, A단계의 이미지 연산기에서는 디귿에서 노이즈를 당연히 빼겠죠. 네. 그 다음에 사회주의인데 기억과 니은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거든요. 여러분. 기억을 보고 가겠죠. 자, 기억을 볼게요. 인터넷 아이디의 명예 주체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인정하는 입장. 자, 자기 정체성은 이론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래요.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에 걸쳐서 상호작용하는 복합적인 거래요. 그러니까 고정적인 게 아니라는 건데, 자, 인터넷에서의 자기 정체성은 사용자 개인의 자기 정체성 일부이다. 그러니까 큰 자기 정체성이 있고 이 중에 하나가 인터넷 아이디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 따르면 생성, 소멸 자유롭고 변경도 자유롭고 복수로 개설이 가능한 인터넷 아이디는 그 사용자인 개인을 가상 공간에서 구별하는 장치에 불과하다. 인터넷 아이디는 현실에서의 성명과 다르다. 그 사용자인 개인과 동일시될 수 없다.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사용자는 성명으로 대체되지만 아이디는 이렇게 대체될 수 있다 없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요. 네. 자, 그럼 가볼게요. 기억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단일하고 고정적으로 단일하고 고정적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 기억은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공격을 그 사용자인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보겠죠. 그렇죠? 이거 공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뭐니까 자기 정체성 중에 하나니까. 자, 니은은 인터넷에서의 자기 정체성과 현실 세계의 자기 정체성이 상호작용. 이 상호작용 이야기는 누가 한 거야? 기억이 한 거야. 그렇죠? 여러분 문제 풀 때 완벽하게 이걸 고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가 아니면 틀렸으면 틀린 것만 딱 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니은은 인터넷 아이디는 복수 개설이 가능하므로 자기 정체성은 복합적이지 않습니다. 자, 기억과 니은은 모두 인터넷 아이디마다 개인의 자기 정체성이 다르다고 봤다 했는데 니은은 아예 인터넷 아이디에 자기 정체성이 없어요. 그렇죠? 니은에서는 이렇게. 네. 다시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6번으로 가볼게요. 16번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어렵더라고요. 되게 어려웠어요. 저도 어려웠는데 일단 가나 다의 입장을 좀 볼까요? 지금 가나 다 입장이 나오니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대법원입니다. 실명을 거론한 경우는 물론 실명입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주의 사정을 종합할 때 지목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제3자가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실명. 제3자 인식.
이렇게. 자, 그다음 뭐죠? 자, 이를 수용하는 헌법재판소에서 인터넷 아이디와 관련된 명예훼손 모욕 사건의 헌법 소원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 이 결정에서 다수 의견입니다. 인터넷 아이디만 알 수 있을 뿐 그 사용자가 누군지 제3자가 알 수 없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실명은 당연히 여기 들어가겠죠. 근데 이게 없다면 아니다입니다. 없다면 아니다. 자, 인식할 수 없다면 아니다. 반면에 인터넷 아이디는 가상 공간에서 성명과 같은 기능을 하므로 제3자 인식 여부가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말을 자, 뭐 제3자가 인식해도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아이디 자체가 뭐하고 비슷하다? 성명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실명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실명이 곧 성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디로 모욕을 해도 처벌받아야 된다라는 게 소수 의견이에요. 이걸 잘 봤어야 되는데 자 보자. 그러면 15번을 보면 자 먼저 B가 A의 실명을 언급했습니다. 자 그리고 A가 뭐 했습니까? 이렇게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을 했습니다. C는 그냥 아무런 특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뭐 A에 대해 언급은 했네요. 인터넷 아이디를 언급했습니다. 아이디를. 자, 그러면 자, 가는 B가 가해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B가 뭐 했습니까, 지금? B가 실명을 언급했죠. 네. 자, C는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데 왜? 실명을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도 없어? 제3자 인식도 없어요. 그쵸? 네. 자, 나는요. 나입니다. B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해요. 왜? 실명을 언급했으니까. 하지만 A는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니요. A도 뭐 할 수 있어?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어. 왜? 직급이 다 나와 있고 그리고 뭐 한다고 그랬어? 이렇게 전시관에서 물고기 관리하는 B 직무별로 담당자가 공개되어 있다. 이렇게. 그래서 뭘 해야 돼? 가해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 가와 다입니다. 가와 다. 자, A가 가해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같을 거예요. 왜? 지금 A는 뭘 했습니까?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디만 공격해도 이렇게 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맞아요. 자, 나와 다는 B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같다 했는데 나하고 다인데요. B가 뭐 했어요, 지금? 실명 언급했어요. 그쵸? 실명 언급하면 무조건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가나다가 C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내용이 모두 같지는 않을 거야. 왜? 적어도 다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겁니다. 왜? 아이디가 곧 성명이니까. 그런데 가하고 나, 특히 나는 제3자 인식 여부가 없다면, 실명도 아니고 제3자 인식 여부가 없다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같지는 않다. 모두 같지는 않겠군.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이제 핵심은 뭐 다를 이해하는 게 다를 소수 의견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네, 다음은 문학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정을선정이 나왔어요. 연계 지문이죠. 연계 지문이고 우리가 이렇게 좀 봤던 부분인데 자, 많이 연계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텐데 이게 그러니까요. 보이면 너무 쉽게 보이고 안 보이면 전혀 안 보일 수 있는데 보죠. 자, 정을선정은 모략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므로 인물 간 소통 양상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대. 윗글을 바탕으로 인물 간에 나타나는 소통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그랬는데 원수가 중군장에게 A가 B에게 군사를 끌고 가
서융을 사로잡으라고 명령했다라고 하는데 보죠. 맨 처음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원수 대경하여 호첩을 불러 영고를 부르시고 인하여 중군장에게 분부하였어. 나는 집에 변이 있어. 먼저 가니 중군장은 차후에 인솔하여 오라라고 했거든요. 데려와라 이런 거거든요.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서융을 사로잡아 오라는 건지 아닌지 모르는데 여기에 나와요. 정보가 봐요. 자, 정을 써는 돈수 백배하고 아뢰라니 신이 서융을 쳐 사로잡고 이미 사로잡았습니다. 백성을 침무하고 돌아오려고 백성을 달래고 돌아오려고 했어. 근데 급한 소식을 듣고 군사를 중군장한테 맡기고 군사 데려오기만 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수가 중군장한테 한 말에는 서융을 사로잡으라라는 말은 들어있지 않아요. 그쵸? 서융을.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미 이제 딱 끄어지는데 마지막 부분을 제대로 읽지 않은 친구들은 어때? 이 부분이 힘들어지겠죠.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답도 안 보일 거고요. 실제로 보면 이게 오답률이 꽤 되더라고요. 오답률이 꽤 되는데 아마 이 부분, 마지막 부분을 읽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1번을 넘어갔을 것 같은데 나머지 볼까요? 자, 승상이 월매에게 축렬분이 있는 곳이 어딘지라고 물었고 그러니까 월매가 제가 못 걷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인한테 없게했죠. 네. 옥졸이 금연에게 옥중 시신의 정체와 관련한 정보를 말해줬고 그래서 금연이 옥졸로부터 얻었죠. 정보를. 자, 옥졸이 승상인데 자, 옥졸이 승상에게 금연이 옥중 시신에 대해 발설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고 아마 금연일 겁니다. 라고요. 자, 승상이 금연으로부터 정렬분이 거짓으로 알아두었다는 정보도 얻었죠. 네. 이렇게. 자, 21번 가죠. 이 부분은 뭐 여러분 알고 있으니까 다음으로 가볼게요. 네, 바로 선지로 가볼게요. 자, 정을선이 황상에게 올린 상소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나왔죠. 대원수와 가장으로서의 모습이 다 드러나죠. 가정 안팎의 사건에 남주인공이 두루 관여하고 있다 그러네요. 자, 승상이 충렬부인을 구출했죠. 그때 막 뼈밖에 안 남았어. 슬픔에 매우 야이어 뼈가 드러난 부인의 모습. 그때 통공하는 승상. 인물의 고난과 감정이 극대화된 형상. 맞네요. 자, 왕비가 앙천 하늘으로 통곡하고 있으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오해했다. 이렇게 충렬부인의 순환이 악녀 곧 정렬부인의 탓이라는 인식이 드러나면서 일부 닫혀져인 사회 문제가 개인의 인성 문제, 정렬부인의 인성 문제로 축소되고 있다. 그러네요. 자, 월매가 매를 맞았어. 그러면서 끝까지 뭘 안 밝혔어? 충렬부인이 있는 곳을 밝히지 않았지. 월매는 자신이 모신 주인 왕비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진실을 밝혔어? 아니면 끝까지 진실을 숨겼어? 진실을 숨겼어. 어떤 진실? 충렬부인이 숨어있는 곳. 이렇게. 이해됐나요? 그래서 진실을 밝혔다는 게 잘못됐습니다. 자, 정렬부인이 승상의 호통 소리에 반응하는 장면에서 가정의 상층 인물이 자신의 위험이 실추되는 행동을 보면서 희화화되고 있다. 그렇죠. 똥을 큰 덕으로 쌓았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겁이 났으면. 네. 다음, 현대시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애정하는 작품이 나왔는데 사실 이제 이 허수경의 혼자 가는 먼 집이라는 시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인데 여러분한테는 너무 어렵죠.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시예요. 처음 보면 도대체 뭐라는 거야? 이렇게. 이제 무얼 보고 먼저 갔어야 되냐면 이걸 먼저 봤어야 돼. 이걸 보면은 시는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어떤 심적 상태에 놓인 화자의 발화로서 형상화하는데 자, 나에 나타나 있는 독특한 발화 형식, 즉 끊어질 듯 이어지는 서술 하나, 어휘의 반복적 출현 둘, 맥락이 없어져 보이는 구절들의 표현. 그렇죠. 실제로 맥락이 없어 보입니다. 맥락이 없어 보여요. 수시로 등장하는 말줄이한 표와 심표 등은 자, 하나,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거나 아니면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내면을 드러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사랑의 기억이거나 아니면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화자. 이렇게. 이러한 장치들은 사랑의 기억과 함께 상실의 고통을 안고 남은 생을 살아가야 되는 사랑의 기억도 상실의 고통도 이렇게 하는 화자의 복합적인 내면을 생생하게 그리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걸 먼저 보고 시를 봤다면 조금은 이렇게 잘 끊어 읽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가 끊어 읽혀야 되는데 보면 당신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당신이란 말 참 좋지요. 그래서 불러본대요. 킥킥거리며 잠깐 이 킥킥에는 감정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텐데 한때 저결함의 울음이 있었던 때 한 슬픔이 문을 닫으면 또 한 슬픔이 문을 여는 계속 슬픔이 이어진대. 그것을 이만큼 살아옴의 상처의 기대, 지금까지의 상처의 기대, 나 또 킥킥, 뭐야, 뭐 좋다는 거야? 슬프다는 거야? 그쵸? 당신을 부릅니다. 단풍의 손바닥, 은행의 두 갈래, 그리고 합침, 저 개망초의 시름, 뭔지 잘 모르겠어. 아무튼 보고 있는 거야. 밟힌 풀의 흙으로 돌아간 당신, 당신도 그렇게 돌아갔나? 그랬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킥킥거리며 세월에 대해 혹은 사랑과 상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상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상처의 몸이 나에게 기대와 저를 부빌 때 내가 온통 상처 덩어리인 거야. 그대라는 자연의 달과 별, 그대가 흙으로 돌아가 버렸으니까 그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이제 곱씹으면서 읽으면 참 좋은 시인데 시험장에서는 최악이겠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럴 때 이제 두 가지였어. 이렇게 표면적인 의미라도 이렇게 붙잡던지 아니면 어때? 보기라도 잘 보던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되는데 자, 가볼게요. 킥킥은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웃음의 의상어예요. 맞죠? 사랑과 슬픔이 내재된 화자의 복합적인 정서. 그쵸? 그러니까 킥킥인 거야. 자, 상처의 기대, 나 킥킥, 당신을 부릅니다. 말줄임표가 있네요. 말줄임표, 쉼표도 있네요. 상실의 고통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상처라고 했겠죠. 사랑의 기억이 희미해져. 잠깐만. 사랑의 기억이 희미해진단 말은 보기에도 없고 여기에도 없어. 왜? 계속 당신을 부르는데. 그렇잖아요. 이해됐어요? 자, 킥킥거리며 세월에 대해 혹은 사랑과 상처는 맥락이 없어 보이는 표현, 진짜 맥락 없어 보이잖아요. 표현들이 한데에 어우러진 서술이와 감정이 뒤섞였어. 내면을 맞아요. 자, 마음의 무덤은 화자의 심적 상태를 형상화한 서술이야. 그쵸? 상실의 고통, 마음의 무덤이니까요. 상실의 고통을 안고 생을 살아내야 하는 화자의 내면을 비유한 표현이다. 가능하잖아요. 자, 이쁜 당신, 당신이란 말 참 좋지요는 그치, 끊어질 듯 이어지는 거잖아요. 서술로서 대상에 대하여 사랑의 감정을 품고 있는 화자의 내면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답인 걸 확인하려면 본문의 표면적 의미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뭐라도 들어와야 돼? 여기 이거라도 들어와야 돼요. 이거라도. 그쵸? 왜냐하면 기억과 함께 상실의 고통을 안고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사랑의 기억이 희미해진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본문에서도 어때? 사랑의 기억이 희미해진단 말은 없어요. 당신을 계속 부른다는데. 그쵸? 자, 여기서 지금 2학년 학생들도 이렇게 듣고 있겠지만 보면 이런 거죠. 사실은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제대로 차리면 살아 돌아올 수 있다. 이게 어려워요. 저도 보면서 와, 정말 당황했겠다. 이 어려운 걸 어떻게 읽어내지? 처음에 그것도 문제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를 감상한다는 거하고 문제 푸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게 같아지면 참 좋은데 저도 그렇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감상하는 입장에서는 뭐 좋은 말도 나오고 차분히 읽을 수 있으니까 뭐 여기서 얼마든지 좋은 감정 혹은 좋은 시구나 이럴 수 있는데 푸는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일수록 표면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의미라도 가져오면 문제가 풀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기라도 제대로 보면 문제가 풀린다는 겁니다. 계속 이런 식의 문제를 내고 있어요. 현대시에서는요. 네,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나왔으니까요. 자, 2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7번에서도 이제 수필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왔는데 문장을 얼만큼 이해했냐인데 일단 보기부터 읽어볼게요. 다해서 편지는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쓰는 사람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 상대에 대한 열망으로 사랑의 편지를 쓰지만 결국 그것은 뭐 자신을 표현하는 글인가. 자신을 이상화하려는 욕구에 빠져 편지는 그녀가 사랑할 만한 그로 채워져. 어떤 이상화된 나. 그렇죠? 이상화된 나. 사랑의 편지를 받은 그녀는 편지 속에 그 이상화된 나를 사랑하고 편지를 쓰는 그도 편지 속 이상화된 나에 매료되죠. 그러나 이런 식의 자기 고백이 지속될 수 없는 건 이 이상화된 그와 실제 그 사이의 간극이 주는 부끄러움 때문이다 했으니까 자, 여기서 이상화된 나를 한번 잡고 가볼게요, 여러분. 자, 1번부터 볼게요. 익명의 욕구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보세요.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어렵고 진정하며 운명적인가를 설명하고 싶었어. 그래서 설득하고 싶었어. 편지는 사람을 설득하거나 매혹시키는 방편. 그러니까 목적은 뭐였어? 상대를 설득하고 싶었어. 그쵸? 뭐라고? 나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 사랑 운명이에요. 이렇게. 그러나 모든 사랑의 편지는 마지막 순간 도구적이지 못하되 설득적이지 못하되 목적지향적이지 못하다는 거야. 세상의 모든 글쓰기가 최후의 순간에는 처음에 품었던 소소한 의도, 이 소소한 의도가 목적인 거예요. 설득인 거예요. 배반하는 것처럼 그 통제할 수 없는 익명의 욕구가 현실적인 목표, 소소한 의도 매혹시키는 겁니다. 이 통제할 수 없는 익명의 욕구가 뭐겠어요? 이상화된 나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읽어볼까요? 그 통제할 수 없는 익명의 욕구가 그 편지의 현실적인 목표를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통제할 수 없는 익명의 욕구가 어때? 자기를 막 이상화해서 표현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순결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서 통제할 수 없는 익명의 욕구는 이거와 관련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읽었으면 답이 너무 쉽게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익명의 욕구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상대를 향한 그의 사랑이 운명적인 것이어서 사랑을 멈출 수 없다. 이거는 뭐 설득하려는 목적과 연결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틀렸어요. 이해됐나요? 그쵸? 자, 다시 아무 전원도 들어있지 않다. 이거는 도구적이지 않다. 설득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 말인데 처음에 품었던 소소한 의도를 잊어버렸어. 그쵸? 상대를 향한 글쓰기의 현실적 목표가 실패로 돌아갔다. 맞아요. 2인칭을 경유해서 1인칭 결국 나한테 왔다는 거는 편지가 상대를 향한 도구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자기 고백이다. 그쵸? 자, 편지 속의 글을 그녀는 사랑했다는 것은 편지를 받은 그녀가 사랑한 상대는 편지 속의 또 다른 영혼, 이상화된 나 이렇게 자신의 비루함을 뼛속 깊이 실감했다. 부끄럽다는 겁니다. 실제 자신과 이상화된 자신 사이의 간극을 자각한 그가 부끄러움에 빠져 있다. 이렇게. 네, 좋네요. 그러니까 수필을 이렇게 읽는 연습을 참 많이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나 특히 이제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패턴화된 문장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수필을 보면 굉장히 개성적인 문장들이나 글들이 혹은 생각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어야만 어때? 문장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서 맥락도 파악하는 연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수필 읽는 연습을 꼭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문학 읽기가 좀 많이 발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청준의 소설인데, 배꼽이 없어졌다 해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생각이 쭉 이렇게 심층적이고 일반화된 생각으로 이제 가는 그런 소설인데, 보죠. 28번부터 볼게요. 기억 미음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는데요. 누구의 생각을 누가 말하는지 명시한 표현을 나타내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기억을 보면 불편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 하지만 허원은 했는데, 물론 유추하면 허원이겠죠. 허원이겠죠. 근데 허원은 자신에게 불편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이렇게, 아니, 자신에게는 뭐 할까? 허원은 불편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이렇게. 근데 이걸 발화로 했는지 아니면은 서술자가 허원을 보고 서술자가 말한 건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뭐 명시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쵸? 자, 인물의 생각을 서술자가 평가했다는데 평가한 적이 없습니다. 자, 인물의 의식을 인물 자신의 생생한 목소리로 라고 했는데, 이런 거 볼 때 여러분 뭘 봐야 돼? 지시어 라든지, 그러니까 지시 표현이죠, 지시 표현. 혹은 호칭어,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네요, 디귿. 봐요,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배꼽이 사라져버린 사실을, 그리고 그 때문에 생긴 모든 불편을 잊고, 그 배꼽 없는 생활에 스스로 익숙해져 버리기를 했거든요. 자, 제가 세 개만 찾아볼게요.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라고 했어요. 또 그 배꼽 없는이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내가 내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말하겠죠. 나로부터 배꼽이 사라져버린 사실을, 그리고 이것 때문에 생긴 모든 불편을, 그리고 이 배꼽 없는 생활에 스스로 나 스스로라고 했겠죠. 나 스스로 익숙해져 버리기를 바라마지 않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하는 것보다는 나의 마음을 누가? 서술자가. 그쵸? 서술자가.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보면 누구의 언어 표현인지가 좀 보이거든요. 그걸 좀 봐야 되는데, 여기서 그래서 적어도 자신의 생생한 목소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생생한 목소리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내적 독백이어도 이렇게 큰 따옴표가 붙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대 소설에서는 이게 안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와야 돼? 나는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이야기 박 서술, 이어도 현대 소설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자신의 생생한 목소리, 인물 자신의 생생한 목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인물의 상황에 관련된 정보를, 이건 너무 맞아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부가 덧붙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물의 행동 진행 과정은, 인물 행동의 진행 과정은 아닙니다. 행동의 진행 과정은 아니에요. 네. 이렇게. 자, 3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1번으로 배꼽을 주제로 한 변주곡은 주인공이 배꼽을 잃어버렸다는 허구적 설정으로 시작해서 이후 배꼽을 둘러싼 희화적 에피소드들이 이어지고, 주인공은 의뢰에 있어야 할 것이 없어져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던 중 배꼽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마지막에 이제 나오죠. 이 과정에서 배꼽에 관련된 개인적 상황은 물론 인간 존재와 사회 상황에 대한 심층적 의미의 탐색이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자, 하나하나 따져보죠. 자, 의식의 끈입니다. 의식에 건드려짐으로써 주인공이 비정상적 문제 상황에 지속적으로 주목하는 겁니다. 계속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자, 회사 출근을 포기하게 되고, 또 늦잠 버릇이 사라졌던 늦잠 자는 버릇이 주인공의 일상이 변화된 거고, 자, 배꼽을 탯줄에 연관하여 이해했어. 개인에 관련된 생각을 결국은 어때? 어머니, 그러면 그러면서 뭐, 그렇지, 우주와 만난다고 했어요. 심오하고 추상적으로 생각으로 확장하는 실마리가 된다 그러네요. 문장이 어렵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개인에 관련된 생각을 우주와 만나는 심오하고 추상적 생각으로 확장하는 실마리가 된다. 그렇게요. 네. 자, 그의 사념이 도달한 배꼽론의 확고한 경지는 사소한 것에
심층적 의미를 탐색할 때 이를 수 있겠죠. 그쵸? 사소한 것에서 시작해가지고 그것의 심층적 의미까지. 그래서 그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아니요. 사소한 것에서 출발하여입니다. 사소한 것에 출발하여. 자유로운 상상력을 이렇게 막 따라가다 보면 심오하고 심층적인 의미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어차피 배꼽이 없어졌다는 것도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네. 기묘한 현상은 배꼽 이야기가 일반화되는 상황이 그치 뜻밖이죠. 근데 사실로 나타나는 현상을 두고 일컬은 말이다.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이 다 배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대잖아요. 자, 다음 감민가로 가보겠습니다. 다행히 이제 이거는 연계 작품이죠. 마지막에 여러분이 조금 한숨을 이렇게 났을 것 같은데, 한결 좀 편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이렇게 EBS 교재에 있는 부분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자, 나를 볼게요. 나는 녹양방초 언덕에 소먹이는 아이들아라고 불렀어요. 앞내고기, 뒷내고기를 다 몽땅 잡아가지고 다래끼에 넣어주거든. 네 소 궁둥이에 얹어다가 주렴. 누구한테 주라고 하는지 모르겠기 때문에 좀 얹어다 주려 하니까 그 아이들이 우리도 서주에 일이 많아서 바삐 가는 길임에 가 전활동 말동합니다. 이렇게. 네. 자, 이거 일부러 가져왔는데 쉽잖아요, 사실은. 하나하나 찾아보면 쉬운데요. 마지막에는 그게 왜 이렇게 차분하게 안 될지 몰라요. 그렇죠?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대꾸 표현으로 외양을 묘사해 대상의 처지를 드러낸다. 여기 나오거든요. 어디에 보면 나오냐? 그쵸. 허리 위로 볼짝시면 배적삼이 김만 남고 허리 아래 구보니 한 헌잠방이 노닥노닥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되는데 보면 의문의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의 행적에 대해 의심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보던지 아니면 이걸 보던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의문을 먼저 봤거든요. 뭐 내용을 봐도 상관없어요. 내용을 봐도 상관이 없는데 이거야. 의문을 먼저 볼게요. 자, 의문문을 쭉 보면 맨 마지막을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오네요. 근본 숨겨 살려 한들 어디간들 면할 순간 어디 가도 너 그거 면할 수 없다. 군역을 면할 수 없다. 거기 가서도 군역 물어야 된다. 이건 행적을 의심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리고 쭉 또 가봤어. 쭉 가봤더니 마지막에 또 나오던데. 그렇죠? 자, 해마다 마타문이 석승인들 당할 수냐. 자기가 어떻게 46냥이나 되는 군역을 물다 보니까 아무리 큰 부자도 이걸 당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상대의 행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더니 둘 중에 하나를 초점을 맞추고 빨리 찾았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뭐 행위의 실행을 가정하여 부정, 너 도망가도 물 수밖에 없어 이거고요. 과거와 현재 대비했죠. 간민이 악화된 처지 보여줬고 구체적 수치 46냥. 여러분 46냥이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렇죠? 양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작은 단위가 아니에요. 왜? 그래서 이렇게 사극 같은 데 보면 한 장 줄게 이러면 한 장 엄청나게 커요.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한 묶음 있죠. 한 묶음. 왜 이렇게 그 엽전도 여러 단위가 있고 이제 시기마다 좀 다긴 하는데 한 묶음, 돈 한 묶음 그걸 한 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죠? 한 냥의 10분의 1이 한 돈, 아니 한 전, 그리고 그 한 전의 10분의 1이 한 푼 이렇게 되니까요. 네. 자, 다음 3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화자에 따라서 발화자에 따라서 좀 이렇게 발화자에 따라 이렇게 작품을 좀 달리 봐보라 이건데, 자, 바로 문제로 갈게요. 자, 가의 그대가 자네의 선택과 다른 거냐? 짜증나죠. 그대가 누군지, 자네가 누군지. 그래서 이걸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이렇게 딱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화자 차자님이네 막 이런 건데요. 보세요. 그래서 쭉 보면서 이제 그래도 어때? 이렇게 우리 시험지에 보면 굵은 글씨로 돼 있죠. 그죠?
그대의 말씀 그만두고 이내의 말씀 들어보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대는 여기 나오는 생원이라고 볼게요. 뭐 생원인지 초신지라고 그래서 이내는 누굽니까? 간민입니다. 값싼 농민. 그쵸? 자네는 누구였어요? 자네는 앞에 나오나요? 여기 보면 쭉 하고 여기에 자네가 나올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시험지를 볼게요.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어가지고, 시험지를 보면 자네는 어디쯤 나오나? 자네 또한 도망하면, 여기 있네요. 여기. 자네 또한 도망하면 했으니까 자네는 누굽니까? 간민입니다. 그쵸? 이 정도 이렇게 챙기고 가면 되는데, 자, 보죠. 자, 그대가 자네의 선택과 다른 권유, 도망가지 마라고. 그러니까 자네가 간민이 풀어낸 사연은 당시 값싼 백성이 겪었음직한 고통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맞네요. 자, 이내 말씀은 집안의 내력과 사회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사회적 부조리를 해결하자는 입장, 이건 아니죠. 자기 집안이 어떻게 몰락했냐, 이걸 여기까지는 지금 자기 집안이 어떻게 몰락했냐까지만 나옵니다. 그렇죠? 자, 나는 선행한 화자의 요청에 대해 실어줘. 우리가 선행한 화자의 기대에 어긋나는 대답을 했어. 그렇죠? 우리도 서주로 이렇게 일하러 가야 돼. 이렇게. 네. 나의 선행한 화자가 고기를 누구에게 주라고 하는지 명시하진 않았죠. 이게 불안정해진 것은 내용보다 대화의 전개 양상에 주목한다는 걸 드러낸다. 보기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자, 가의 그대는 길 가는 자네를 나의 선행한 화자는 소먹이는 아이들을 불러 말을 건네고 있다. 그래서 장면처럼 보인다. 이렇게. 네. 자, 여기까지 문학 문제를 풀었고요. 자, 이제 화작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법과 작문인데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나왔거든요. 36번인데 하나하나 해봐야 되기도 하고 또 말장난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장난이 있는데 한번 해보죠. 자, 일단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있습니다. 자, 기역은 사진 속 식물이 숙주에 기생하여 양분을 얻는다는 걸 설명하는데 활용해서 맞아요. 자, 니은은 사진 속 식물의 공기뿌리가 하는 역할. 어때? 흙에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이렇게 다른 여기에요. 이 부분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공기뿌리인데 땅속 뿌리가 없으니까 공기뿌리라요. 다른 식물에 붙어 있대요. 그래서 공기뿌리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사진 속 식물의 잎에 있는 털에, 그쵸? 털이 공기의 수분하고 양분을 끌어들인다 그랬고, 자, 리을은 동영상 속 식물의 꽃이 작고 잎에 가려져 있는 이유라고 했거든요. 자, 보자. 리을을 봅시다. 리을. 꽃가루 바지 기간일 때와 아닌 때의 개나리를 촬영한 동영상 자료인데, 자, 읽어볼게요. 자, 영상에서 개나리의 잎 색깔이 달라지는 거 보셨나요? 개나리의 잎은 꽃가루 바지 기간에 흰색으로 변했다가 꽃이 수정되고 나면 원래의 녹색으로 돌아온대요. 개나리의 꽃은 작고 잎에 가려져 있어서 곤충들이 잘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잎을 꽃처럼 보이게 해. 그래야, 그러니까 그 잎이 흰색으로 변하면 잎도 뭐처럼 보인다? 꽃처럼 보이게 해서 곤충을 유인하고 번식에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자, 봐요. 꽃이 작은 이유가 아니라 꽃이 작기 때문에입니다. 그쵸? 여기 보면 식물의 꽃이 작고 잎에 가려져 있는 이유가 아니라 가려져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 겁니다. 저기 잎이 하얗게 변하는 겁니다. 이건 좀 다르죠. 순서가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네, 원인 결과를 따질 때 정확하게 좀 따졌어야 되는데, 그쵸? 자,
그냥 읽어보면 맞는 것 같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저. 자, 미음은 사진 속 식물의 꽃송이가 낱낱이 꽃들이 한데 모여 이루어져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는데, 그쵸? 네. 이건 맞어.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읽으면 뭐라는 거야 도대체. 생각을 안 하면 지금 제 설명에도 지금 뭐라는 겁니까? 이럴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다, 이게 더 헷갈릴 수 있는데, 아니, 꼭 이거하고 맞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설명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전하니까 뭐가 있어? 밤과 낮이 있죠. 그쵸? 근데 그러니까 자전하는 이유가 밤과 낮은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40번 문제는 여러분 계속 나오는 문제거든요. 9월에도 이게 나왔어요. 9월에 이게 40번으로 나왔는지 41번으로 나왔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9월에도 아니다. 6월에도 나왔고요. 6월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나도 봐야 되고 가도 봐야 되고 보기도 봐야 되고 이렇게 세 개를 동시에 다 봐야 되는 문제들이 이렇게 화작에 나오니까 최근 화작을 보면 이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적절한 거 찾으라고 그러니까 되게 까다롭게 봐야 돼요. 자세히. 자, 공공고의 예전 교과 가사에 담긴 가치의 중요도가 지금은 달라졌다. 맞아요. 나를 고려하여 나에서 학생들의 삶이 예전보다 행복해졌다. 아니, 예전보다 행복해졌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자, 교훈의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B의 내용. 맞아요. 다를 고려하여 나에서 교훈 내용이 구성원의 과거와 현재 아니요. 현재와 미래의 가치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가치. 네. 교과보다 교훈을 바꾸기 어렵다. 여기서 틀렸어요. 이런 거 굉장히 좋죠. 기분 좋죠. 바로 끊고 갈 수 있으니까. C에서 교과만큼이나 교훈도 바꾸기 어렵다고 그랬지 교과보다 교훈을 바꾸기 어렵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자, 학생들의 의견조사를 제안한 D의 내용은 나를 고려하여 다해서 교훈을 변경해달라는 건의 내용에 대한 근거를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그쵸? 설문조사 했더니 90%가 넘더라. 학생들 의견은 이렇게. 맞아요. 자, 교훈 변경을 학교에 건의하자는 이의 내용이 있어. 가를 고려하여 나에서 교장 선생님을 예상 독자로 한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역 학교들과의 공감은 이건 본문에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말은 없어요.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43, 45 지문인데 여기는 뭐니 해도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푸는 이렇게 뭐니 해도 차분하게 푸는 역할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44, 45 문제를 풀 때 서두를 거 아니에요. 빨리 넘어가고 싶고. 그쵸? 근데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답은 의외로 쉽게 보이거든요. 답은 의외로 쉽게 보이는데 그게 너무 빨리 넘어가고 싶은 생각만 있으면 설렁설렁 빨리 읽는단 말이에요. 선택지를. 그러면 이제 안 보이죠, 사실은. 자, 보죠. 44번 볼까요? 다음은 학생이 초고를 작성하여 떠올린 생각인데 이를 토대로 고려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인데 자, 글을 마무리할 때는 보세요. 지속 가능한 공유 사용의 의의입니다.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학생들의 실천을 제안해야 돼요. 알았죠? 자, 그러면 앞으로 항공편을 선택할 때는 비용보다는 환경을 고려해보면 어떨까? 의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미 꺼져요. 첫 번째. 자, 이제는 일상생활에서도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속 가능 항공유 사용의 의의라고 보기에는 어때요? 좀 어색하죠? 근데 비행기를 여행할 때 수화물의 무게를 줄여 환경을 위한 발걸음에 동참하면 어떨까? 근데 이게 일단 이것 자체가 이거의 의의는 아니니까요. 그쵸? 지속 가능 항공유의 혼합 비율을 더 높일수록 탄소 배출량을 더 감축할 수 있다. 감축할 수 있다지 감축해서 어떤 의미가 있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4번. 많은 각 국가들이 지속 가능 항공유의 사용에 동참한다면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일 수 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화석 연료 사용량이 줄어들 때 지금 이거는
학생들이 할 건 아닌, 학생들이 실천할 건 없는데, 그쵸? 네. 지속 가능 항공유의 사용을 확대하면 탄소 배출량을 줄여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 의의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비행기를 타야 한다면 되도록 탄소 배출량이 더 적은 항공편, 이거는 우리가 어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죠. 만약에 이게 이렇게 나와 있다면. 그렇죠? 네. 그래서 최선의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마지막 합법 4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아이고야. 자, 뭐 전형적인 유형화된 문제잖아요. 그렇죠? 유형화된 문제인데 학생이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로 수집한 자료인데 자료의 특징들을 봐야 되죠. 그러면 자료의 특징들을 봐야 되는데 보죠. 자, 운송수단별 탄소 배출량, 기차, 버스, 비행기, 소형 승용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속 가능 항공유 필요량입니다. 필요량. 자, 2050년에 보니까 현재보다 어때? 56.125배인 겁니다. 자, 신문기사를 볼게요. 우리나라 국제선 항공기 탄소 배출량 약 2천만 톤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1% 혼합하면 16만 톤 정도의 탄소 배출 감축 효과가 있습니다. 16만 톤은 승용차 약 5만 3천 대 1년. 와,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그렇죠? 굉장히 큰 양입니다. 자, 작물을 지속가능 항공유의 원료로 사용하면 작물 재배로 인한 삼림 훼손과 식량 부족 등 우려된다. 그래서 EU에서는 이거 배제했다라고 본문에 나옵니다. 자, 폐기물은 이러한 문제는 없지만 양이 한정돼 있고요. 미세조리, 이산화탄소 등이 원료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국내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해주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자, 보죠. 기억을 활용하여 비행기가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고 기차가 가장 적다. 그러니까 시간 손실을 감수하고 비행기 대신 기차를 타자는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그쵸? 네. 기억 다시 2입니다. 지속 가능 항공유가 2050년에는 50배 이상 필요해. 그러니까 미리 대비하자죠. 미리 대비하자. 지속 가능 항공유 혼합 비율을 70% 아니 70%까지 높이려면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70%까지 높이는 근거로 생각하면 안 되죠. 네. 자, 작물 원료의 사용이 삶과 식량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을 유럽연합에서 식물 기반 바이오 연료의 사용을 제한한 이유로 이 문단에 추가한다. 맞아요. 자, 기억 1과 니은을 활용하여 다른 운송수단 대비 탄소 배출량이 많은 비행기에 지속 가능 항공유를 사용하면 니은이에요, 니은. 탄소 배출량 감소에 효과적인 내용으로 지속 가능 항공유의 친환경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근거를 산문단에서 보강한다. 이렇게. 그만큼 이렇게 5만 몇천 대였잖아요. 네. 자, 기억 2와 디귿을 활용해서 지속 가능 항공유의 예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하지만 공급에 제약이 있다는 내용으로 정부와 기업을 지원해야 된다. 그래야지 생산 기술이 발달한다. 이렇게. 네, 맞네요. 자, 그러면 언어와 매체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어려워요. 그렇죠? 훈민정음 해례본뿐만 아니라 용비어천가, 속보상절, 월인청강지구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어려운데 자, 아무튼 처음에는 팔종성 가조경에 대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어적기, 끊어적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가 나오냐면 사이시오 표기를 어떻게 할 거냐 얘기까지 나왔어. 자, 볼게요. 35번부터. 자, 윗글을 바탕으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용비어천가에 나타나는 피읍, 치읓은 팔종성 가조경의 원리에 어긋난다. 그렇죠? 4개, 8개만 사용해야 되는데 그 8개의 피읍과 치읓은 이렇게 피읍은 비읍이 될 거고 치읓은 시옷이 될 겁니다. 네. 자, 오날과 날 했으니까 유성음과 유성음 사이의 사이소리 표기는 그렇죠. 용가에서는 반치음, 월인청강지국에서는 자, 모두 시옷이라고 그랬죠. 자, 현대국어 바닷물의 사이시옷, 사이시옷 표기는 중세국어 사이소리 표기에 유리하였다. 그쵸? 거기서부터 왔다고 그랬으니까. 자,
중세국어 한자음이 천인 천은 석보상절에서는 한자 먼저, 월가에서는 고유어 먼저 이렇게. 자, 혼자의 중세국어 표기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혼자 같은 경우는 자 일단 팔종송하고도 관련이 없어. 이어적기 끊어적기하고도 관련이 없어. 사이소리 표기하고도 관련이 없어. 그러니까 용가든 석가든 월가든 뭐 같았을 거라고. 여기에 나온 설명을 하자면 세 가지가 나타나지는 않겠죠. 지금 이 세 가지 이해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 네. 아,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아무튼 뭐 본문에서 확인할 수 없는 거는 5번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선생님처럼 풀어도 되고 아니면 본문에서 확인할 수 없는 거야 하니까 꺼도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자, 36번으로 가봅시다. A와 자료를 통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였는데 A를 먼저 좀 정리하고 올까요? 여러분. 자, 고유어의 이어적기와 끊어적기입니다. 고유어의. 자, 체연과 조사, 용언과 어간어미 결합해서 용비어천가와 석보상절은 이어적기야. 용가, 자, 용가, 석가, 월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어적기 그리고 이어적기입니다. 그렇죠? 다만 석가는 석보상절은 체연의 끝소리가 옛형일 때 주의 이게 처럼 이어졌기도 하고 중을안 하면서 끊어졌기도 하였다 해서 옛 이응만 이어졌기 혹은 끊어졌기 다 했다 이렇게요. 자, 월인청강지곡은요. 체연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인 때와 용언 어간의 끝소리가 님, 미음일 때 끊어졌기를 하였고 그 밖에는 이어졌기를 하였다 했어요. 그러니까 체연 끝이 뭐일 때 울림소리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어간의 끝이 뭐일 때 니은, 미음, 울림소리 이렇게. 이때 뭘 했다? 끊어졌기를 했대요. 글씨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분을 말싸말 우중을 이어적기가 보인다. 이런 경우 이어적기가 보이는데 자 보죠. 가세입니다. 석보상절인데요. 그쵸? 그럼 어떻게 밑에 같이 봐야 되죠, 여러분. 자, 용비어천가에서 가제로 용비어천가 무조건 뭐 이어적기를 했으니까요. 맞네요. 자, B는 석보상절에서 다마로 적구했는데 석보상절을 보면 다음 달 아잖아요. 그쵸? 석보상절은 이거 빼놓고는 그냥 이어적기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마 맞네요. 그쵸? 네. 자, C입니다. C를 보니 뭐야? 잘못 갔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자, C. 눈에라고 이어적기를 했는데 체연이죠. 체연이 뭘로 끝났습니까? 니은으로 끝났습니다. 자, 월인청강지곡 체연이 울림소리로 끝나면 뭐한다? 끊어적기 해라. 눈에 맞네요. 그쵸? 자, D가 조사을과 결합하면 동일문헌입니다. 그러면 D는 어떤 문헌인지 봅시다. D, 월인청강지곡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월인청강지곡을 보면 체연이 울림소리일 때만 뭐랬어? 끊어졌기를 했어. 그쵸? 그러니까 이건 뭐 해야 됩니까? 이어적기 해야 돼요. 어떻게 써야 돼? 부풀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어적기를 해서요. 네. 그래서 틀렸네요. 자, 이가 조사 이와 결합하면 동일문헌에서 스스이 이 이야기죠. 이 이야기. 그래서 그렇지. 끊어적기 할 수도 있고 이어적기 할 수도 있고 이렇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39번. 그렇죠. 이게 나올 때가 됐죠. 인용절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간접 인용될 때 원, 발화의 인칭, 지시, 시간 표현 등은 맥락에 따라 조정되며
상대 높임 종결하면 격시체든 비격체든 높임이든 낮춤이든 문장의 종류 별로 한 가지로 한정되는데 보다를 예로 들면 본다고, 보냐고, 보라고, 보자고 이렇게 감탄형어는 평서형으로 실현된다. 이런 이유로 서로 다른 발화라도 간접 인용될 때 같은 형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맥락에 따라 조정된다라고 했으니까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볼 때는 어제 나한테 네가 내일 퇴원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나한테 네가 내일 태어날 수 있겠냐고 하면은 이 너를 누구로 볼 수도 있어요? 나로 봐야 되겠죠. 맥락을 보자면요. 어제 나한테 네가 내일 태어날 수 있겠냐 이렇게. 근데 또 누구로 볼 수도 있어요? 너가 자기 스스로가 내일 태어날 수 있겠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나 내일 태어날 수 있겠냐 이렇게. 이런 게 이제 맥락으로 들어가는 건데 일단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냥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만 물어봤거든요. 자, 문제를 한번 보자. 기억은 모레이라는 부사어를 가진 바를 인용한 것일 수 없다 그랬는데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봐요. 그는 그제 우리에게 오늘 그제 입장에서 보면 오늘이 어때? 모레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제 야 우리 모레 청소 같이 하자. 뭐 청소 같이 해. 청소 같이 해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모레는 이라는 부사어를 가진 인용할 것일 수 없다. 아닙니다. 인용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의 하자는 해요를 간접 인용한 것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자, 일단 해요를 넣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론적으로 설명해 줄게요. 자, 그는 그제 우리에게 우리 모레 청소 같이 해요. 이렇게. 라고 말했다.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이게 가능한 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해체랑 해요체는요. 해요체는 해용이네. 잠깐 귀여울 뻔했는데 해요체는 뭐 평서문부터 감탄문까지 네 종결 의미가 같아요. 그렇죠? 먹어 이렇게. 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자, 니은은 2인 칭조를 가진 바를 인용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자, 니은 봅시다. 김 선생은 자기는 제기대명사죠. 누구를 받아야 돼? 김 선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시를 좋아해 이렇게 말했겠죠. 나도 시를 좋아합니다. 이럴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2인칭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김 선생이 바라니까요. 자, 그다음 좋아한다는 좋아합니다를 간접은 할 수도 있죠. 왜 학생들 앞에 저도 시를 좋아합니다. 이럴 수 있죠. 네. 자, 미래 시제 선언 의미를 가진 바를 인용한 것일 수 있죠. 미래 상황이라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직접 인용, 간접 인용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매체 문제인데요. 매체 문제 45번 보자. 나의 대화 내용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게시판을 구성했다고 할 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쭉 게시판 3개 음식 체험, 토론 한마당, 댄스 공연, 바라별로 쭉 나눠줬거든요. 그쵸? 자, 보죠. 3개 음식 체험에는 음식 정보 제공의 유용성에 대한 정보 제공해 주자고 했으니까요. 정화 혜린의 대화를 반영하여 음식 이미지와 설명을 제시했다 이렇게. 자, 세계 음식 체험은 조리 방법 제공 시기 미리 제공하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미리 제공하면 승윤과 나경의 대화를 반영하여 조리법을 확인할 수 있는 파일을 올려줬다 이렇게. 자, 토론 한마당 본선 진출 팀의 요청 사항인데 본선 진출 팀이 특별한 요청 사항이 있다는 정보는 본문 어디에 대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틀렸네요. 자, 토론 한마당에는 본선 관전 유도 방안에 대한 나경과 근수의 대화를 반영하여 이러면 많이 올 거다, 이러면 기대할 거다 이렇게요. 자, 댄스 공연 영상 제공 효과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죠. 그렇죠? 네. 자, 여기까지 좀
좀 문제가 되는 문제들을 여러분이 조금 힘겨워했을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자, 일단 고생하셨고 문제 푸느라 고생하셨고 또 2학년 학생들은 이 기회를 이렇게 이번 기회를 삼아서 어떻게 수능을 준비할지 조금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 뭐 방법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는 없습니다. 다양한 기출문제를 보고 끊임없이 읽기 능력을 높이고 또 아까도 말했듯이 문학은 문학대로 독서는 독서대로 다양한 작품들을 읽으면서 읽기 능력을 올려가 보시기 바라고 아무튼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네 수고하셨습니다.